미국인 10명 중 8명이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황을 반영하는 7월 주택시장 지수는 55로 2020년 5월 이래 2년 2개월 만에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해킹 등을 통해 요금을 조작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기록적인 불볕더위로 신음하는 가운데 중서부 지역에도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라파에트 주택 화재 현장에서 어린이 2명과 10대 3명을 구조한 피자 배달원이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인 10명 중 8명이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입니다. 보도에 박준환 기자입니다.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와 미국의 성인 1,4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 능력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8%,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2%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조사에서는 지지 응답이 41%였지만 두 달이 채 안 돼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인플레이션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25%에 불과했고 경제정책 역시 30%로 저조했습니다. 나라가 잘 돌아가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1%에 그쳤습니다. 직전 조사 32%보다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정인식은 금융위기가 들이닥쳤던 2009년 2월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한 부정평가는 더 심각했습니다. 현재 나라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18%만이 좋다고 답했으며 82%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11년 11월 조사 85% 이후 최고치입니다. 개개인의 경제의 가장 큰 경제 문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생활비 지출이 75%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율은 흑인이 57%, 히스패닉 라틴계가 38%로 직전 조사에 비해 각각 6%포인트, 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CNN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여론 지형이 좋아지는 기미는 전혀 쳐다보기 힘들다며 유색인종을 비롯한 핵심 지표에서 지지율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미국 부동산 시황을 반영하는 7월 주택시장 지수는 55로 2020년 5월 이래 2년 2개월 만에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주택건설업협회는 어제 7월 NAHB 웰스파고 주택건설업 지수가 전월 대비 12포인트 떨어져 1985년 관련 통계 이래 두 번째로 큰 낙폭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수는 7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수가 50을 넘으면 개선, 50을 밑돌 경우 악화를 의미합니다. 고인플레이율과 10여 년 만에 높게 치솟은 주택대출 금리 영향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초기 이래 낮은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7월 시장 예상 중앙치는 65인데 실제로는 10포인트나 밑돌았습니다. 지수 낙폭이 가장 컸던 때는 코로나19 대책으로 미국 대부분 지역이 락다운에 들어간 2020년 4월로 42포인트나 급락한 바 있습니다. NAHB는 생산 변목 현상과 주택건설 코스트 상승, 높은 인플레로 많은 건설업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며 토지와 건설, 융자 비용이 주택의 시장 가치를 웃돌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시장 약화의 또 다른 징후로서 조사에 응한 건설업자 가운데 13%가 지난 1개월 동안 판매를 강화하거나 해약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가격을 인하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단독주택의 현재 판매 지수는 7월 64로 6월 76에서 12포인트나 내려갔습니다. 향후 6개월간 판매 예측 지수는 6월 61에서 7월에는 50으로 잠재적인 주택 구입 수요를 나타내는 지수도 6월 48에서 7월엔 37로 각각 하락했습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해킹 등을 통해 요금을 조작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에서 기름값이 급등한 이후 전국적으로 기름도둑 최소 2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기름도둑들은 기름을 싸게 사기 위해 주유기를 관리하는 원격 장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둑들은 주유기 장비가 표준화된 상황에서
통상 보안 수준이 높지 않은 소수 제조업체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악용한다고 MBC는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 주유기 시장은 대체로 외인사와 길바코사로 양분돼 있습니다. 이 중 외인사 제품의 경우 상당수가 원격 통제 장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장치가 적절히 규제되지 않고 심지어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도 여럿 올라와 있는 실정입니다. 또 주유소 측이 원격 통제 장치에 접근하기 위한 입력값을 초기 세팅값 그대로 놔두는 경우도 적지 않아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외인사 주유기에 원격 통제 장치를 해킹해 결제 없이 연료 주입이 가능한 점검 모드로 바꾼 뒤 가스를 가로챈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길바코사 주유기의 경우 주유량을 표시하는 펄서를 조작하는 수법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펄서 속도를 늦춰 실제 주입량의 일부분만 표시하도록 해 실제 지급 가격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전국 편의점과 연료 소매협회는 주유소 주인 4명 중 1명꼴로 3월부터 연료 도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49센트로 지난달 5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BA.5로 인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지만 방역 조치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카고에서는 지난주 코로나19 경고 수준이 높음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시카고시 보건 책임자는 주민들에게 코로나19가 삶을 통제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지애나 보건국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폭우에 비유하면서도 현재 상황이 우려할 만한 것이지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주 킹카운티 보건국장은 최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도입을 논의 중이라면서도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게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강요하는 의무화 조치를 무한하게 내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팬데믹이 3년차로 접어든 가운데 보건당국자들이 백신과 치료제, 면역의 확대 등으로 상황이 바뀌었기를 기대하면서 조용한 경고만 내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당국자들은 이제 미국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진 현실을 정책에 반영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이 새로운 코로나19의 확산을 집단적인 무관심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카고 보건국장은 항상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칠 수는 없다며 마스크 의무화를 도입하기 전에 병원이 환자로 압도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큰 변화가 있을 때를 대비해 마스크나 백신 추가 접종과 관련한 의무화를 아껴두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최근 백악관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지장을 일으키도록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하지만 그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현실이란 걸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유럽이 기록적인 불볕더위로 신음하는 가운데 중서부 지역에도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 산하 기상예보센터는 중서부 지역 주민 4천여만 명을 대상으로 폭염경보를 내렸습니다. 찜통 더위경보는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자스, 네브래스카, 몬태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캘리포니아주 등 8개 주에 발효됐습니다. 기상예보센터는 위험한 더위가 중부와 일부 남서부 지역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들 지역 기온이 화씨 90도에서 100도에 달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일부 지역과 캘리포니아 중부지대인 샌화킨 밸리의 최고 기온은 104도를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선 불볕더위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망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기상예보센터는 텍사스는 무더위에 그라운드 제로와 같은 곳이라며 이번 주 내내 전력 사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CNN 방송은 텍사스 당국이 전력 초과 사용에 따른 대규모 정전 사태를 피하기 위해 지역별로 시간을 정해 전기 공급을 중단하는 순환 정전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폭염 때문에 캘리포니아 등 남서부 지역의 가뭄 상황이 더욱 악화하면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60%가 가뭄경보 3단계에 해당하는 극심한 가뭄 지역으로 분류되고 텍사스주의 20%는 4단계 가뭄에 들어섰습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이민당국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에서 수집한 다량의 위치 추적 정보를 이민자 추적에 활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폴리티코가 미국 시민 자유연맹의 정보 공개 소송을 통해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 이민세관 단속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관 국경보호국은 위치정보 중개업체 벤텔이 2017년에서 2019년 북미 지역에서 수집한 위치정보 34만 6천 건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리티코는 정보기관이 위치정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활용하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과도한 감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2018년 연방대법원은 정부가 통신업체에서 개인의 위치정보를 확보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관 국경보호국은 2018년에는 단 4월 동안 남서부의 한 지역에서만 휴대전화 위치정보 11만 3천 건을 영장 없이 확보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 유통을 규제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정보 중개업체가 수백만 명의 정보를 아무런 제재 없이 누구에게나 팔 수 있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습니다. 이민 당국은 주로 벤텔에서 위치 정보를 구매하면서 이민 단속, 인지매매 및 마약 수사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는 국토안보부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이 개인정보 침해와 법적 우려를 이유로 벤텔의 위치 정보와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지만 국토안보부는 이후 법적 검토를 거치고도 다시 벤텔사 정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우려에도 더 많은 정보기관이 위치 정보를 활용할 태세입니다. 법무부가 이 방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민세관 단속국도 벤텔사와 계약을 2023년 6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미국에서 위치 정보는 정보를 수집하는 수백 개의 애플리케이션, 그 정보를 거래하는 중개업자, 광고와 수사 등 목적으로 이를 구매하는 기업, 기관 등이 참여하는 12억 달러 규모의 거대 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BN 뉴스 박주단입니다. 뉴욕시가 지하철 3개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뉴욕 전철 3개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에 대해 입찰 공고를 내고 업체 모집에 나섰습니다. 이번 스크린도어 설치는 시범 프로그램으로 설치 효과에 따라 향후 다른 역의 확대 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될 곳은 타임스퀘어역 7번 라인 플랫폼과 L라인 3에비뉴역, 서핀 블러바드 아처에비뉴 JFK 공항역의 2라인 선로입니다. 이번 3개역 스크린도어 설치에는 1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전철역 선로에 침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노숙자나 정신 이상자에 의해 저질러진 선로 추락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스크린도어 설치에 대한 요구가 커져왔습니다. MTA 연구 시민자문위원회 측은 파일럿 프로그램이 예정대로 시작된 데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스크린도어의 설치 효과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시범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다른 역에도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수행된 연구 용역에 따르면 뉴욕 전철역 472개 역 중 약 75%에서 스크린도어 설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뉴욕주 푸드스탬프 수혜 주민들이 7월에도 최대 수령액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주는 연방지원금 2억 3,400만 달러를 투입해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에게 최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어제 최대 수준의 푸드스탬프 혜택은 수십만 가구가 매달 생계를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팬데믹 영향에서 여전히 회복 중인 식품 소매업체에도 경제부양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4인 가구 기준 835달러의 최대 수령액을 받는 가구는 최소 95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뉴욕시외 모든 카운티의 푸드스탬프 수혜 가구들은 오는 22일까지 이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는 19일부터 30일 사이에 추가 혜택을 수혜자들에게 게시합니다. 뉴욕주 빈곤가정과 장애지원국은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4월부터 월 최대 수령액 미만을 받는 푸드스탬프 가구에 긴급 추가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푸드스탬프 지원금으로 12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당초 올 상반기까지 최대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10월까지 최대 지원금 지급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푸드스탬프 지급은 수령인이 기존에 받는 전자계정으로 직접 전달되며 전자식 푸드스탬프인 EBT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추가 제공된 혜택도 공인된 소매식품점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혜택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라파에트 주택 화재 현장에서 어린이 2명과 10대 3명을 구조한 피자 배달원이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라파에트 경찰국에 따르면 피자 배달원 니콜라스 보스틱은 지난 11일 라파에트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순간 누군가 안에 갇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 그는 차를 후진해 불난 집으로 곧바로 돌진했습니다.
보스틱은 뒷문으로 들어서며 누군가 안에 있을지 몰라 찾아보기로 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보스틱은 2층에서 1살짜리 아기와 10대 3명을 발견하고 무사히 집 밖으로 탈출한 뒤 6살짜리 아이가 안에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됐고 아무런 주저 없이 그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집 안으로 다시 뛰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보스틱은 어둠 속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간신히 어린아이를 찾아냈고 2층으로 뛰어올라가 맨주먹으로 유리창을 깨고 6살짜리 아이를 안은 채 창문에서 뛰어내리면서 옆으로 굴렀습니다. 아이는 기적적으로 다친 곳 없이 멀쩡했습니다. 경찰 바디캠 영상을 보면 보스틱은 소방대원 쪽으로 달려와 아이를 건네준 뒤 곧바로 바닥에 쓰러져 숨을 헐떡이면서도 아이들은 괜찮은지 물으며 제발 괜찮다고 말해달라고 합니다. 보스틱은 언론 인터뷰에서 설명하긴 힘들지만 내가 그날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던 것 같다며 하지만 이상하게 차분해져 최대한 빨리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라파에트 소방국은 집 현관에 있던 완전히 꺼지지 않은 재가 담긴 양동이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화재 당시 외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조지아주의 두 번째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됩니다. 애틀랜타 한인회는 평화의 소녀상은 애틀랜타 한인회관에 설치되며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의 소녀상 제막식에는 존 언스트 브룩헤이븐 시장 등을 포함해 미국 현지 관계자들도 참석해 축하할 예정이라고 이용기 한인회장은 밝혔습니다. 이번에 건립되는 소녀상은 2017년 브룩헤이븐시 블랙번 공원의 소녀상에 이어 조지아주에 건립되는 두 번째 소녀상입니다. 기린비를 포함해 미국 내 11번째 위안부 조형물이며 미국 내 소녀상으로는 5번째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일에 따르면 8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 사무실에 소속된 보좌진 85명은 의회 직장관리사무소에 노조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의회 직원들은 너무 오랫동안 불안한 근무 조건과 생활하기 어려운 급여, 직장 내 광범위한 불공평을 마주해야 했다며 노조를 통해 교섭 테이블에 한 자리를 얻는 것은 직장에 영향을 줄 결정에 대한 발언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무소가 노조 설립 신청서를 심사해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할 경우 각각의 의원실은 개별 사업장으로서 노조 설립 여부에 관한 투표를 진행하게 되며 각 의원실 소속 노동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노조가 정식으로 설립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가 서명한 일명 보행자 및 자전거 안전교육 의무화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 운전면허 시험 응시생들은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운전면허 취득의 마지막 관문인 도로주행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뉴욕주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을 통과한 후 도로주행 시험을 보기 전에 사전 면허 코스를 이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보행자 및 자전거 안전교육도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사전 면허 코스에 포함되는 겁니다. 뉴저지주 정부는 노약자 및 저소득층 대상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신청 접수 마감일을 오는 2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난 11일 웹사이트 접속에 문제가 생기면서 불편을 겪은 신청자들을 고려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뉴저지에 거주해야 하며 시민권자 또는 합법 신분이어야 합니다. 수혜자로 선정되면 렌트비 가운데 소득의 25%에서 4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주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4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은 78도, 섭씨 2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오후부터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